이웃이 방금 새 벤츠를 샀습니다. 직장 동료는 끊임없이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친구는 올해만 벌써 3번째 유럽 여행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들의 사진을 넘겨보며 당신은 속이 답답해지는 익숙한 기분을 느낍니다. 당신도 그들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만 빼고 다들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벤츠를 타는 그 이웃 말입니다. 연봉 1억 원 이하이면서 고급 차를 모는 사람들의 87%는요, 사실 그 차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빚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직장 동료 역시 노후 자금을 끌어다 썼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그 비용을 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을 다니는 그 친구의 경우를 볼까요? 현재 대중들은 평균 이자율이 24%에 달하는 신용카드 빚을 무려 1200조 원이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속 화려한 이면에는 사진 설명란에는 절대 적히지 않는 산더미 같은 재정적 스트레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부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범한 혼다 어코드 같은 대중적인 차를 탑니다. 그들은 소박한 동네에 살며 남들과 똑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며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들의 자산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할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록 실제로 내 수중에 남는 돈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부, 즉 스텔스 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막대한 부를 쌓는 14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자처럼 보이는데 돈을 쓰면 진짜 부자가 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의 연구에 따르면 연봉 2억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의 61%는 아예 고급차를 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토요타, 혼다, 포드 같은 실용적인 차를 삽니다. 백만장자들이 가장 많이 타는 자동차 브랜드 1위가 토요타, 2위가 혼다, 3위가 포드였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혼다 어코드를 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역시 대중적인 차를 탑니다.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토요타 프리우스를 몰았습니다. 이 억만장자들은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곳에 쓰지 않고 아낀 돈은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천만 원짜리 고급차는 처음 3년 동안 가치의 30에서 40%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7천만 원을 미국 S&P 500 지수나 우량주에 투자한다면 역사적으로 매년 약 10%씩 성장합니다. 10년 뒤 자동차의 가치는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 투자한 돈은 2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20년 뒤에는 그 투자금이 4억 원 이상으로 커집니다. 고급차를 산 사람은 주차장에서 10년 동안 멋져 보이기 위해 무려 수억 원의 잃어버린 기회를 맞바꾼 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형편보다 소박한 집에 사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들은 가장 비싼 부촌에 모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로 약 6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동네에 있는 깔끔하지만 평범한 집이며 수입이 자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웃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집이 부를 과시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이나 당신을 호구로 보는 단체들의 불필요한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들이나 범죄자들의 쉬운 먹잇감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해져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를 유지하느라 삶의 질을 희생하는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소박한 집과 고급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는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으며 30년이면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비싼 동네에 산다는 특권을 위해 세금으로 내버릴 돈을 고스란히 내 자산을 불리는 데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돈 상자라고 부르는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 국가가 지원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는 3천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노후 대비를 위해 1,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60세 전후라면 이 혜택은 더욱 커져서 1년에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건강 비과세 계좌 또한 개인과 가족 단위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며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돈을 보지 못합니다. 이 돈은 겉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해주지는 않지만 매년 복리로 불어나며 당신을 위해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25세 청년이 연평균 7% 수익률의 연금 계좌에 매달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65세에는 그 돈이 16억 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35세에 똑같이 시작하면 약 8억 원이 되고 45세에 시작하면 3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상자에 돈을 일찍 채워 넣을수록 복리의 마법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만큼 당신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24%의 세율 구간에 있으면서 연금으로 2,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올해 당장 670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동시에 아무도 모르게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물건을 사는 행위로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연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현대인들에게 머니 디스모피아, 즉 재무인지 부조화라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재정 상태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남들의 삶에서 가장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과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95%가 과소비와 부채 증가, 저축 감소로 인해 실제로도 재정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Z세대의 43%와 밀레니얼 세대의 41%가 이 현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82%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느꼈지만 그중 37%는 실제로 1,500만 원 이상의 저축을 가지고 있었고 23%는 4천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잘 살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가 그들의 생각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휴가 사진 뒤에 숨겨진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어떻게 낼지 막막해하며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는 누군가의 불안감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여줄 뿐이며 당신의 뇌는 그 화려한 장면들을 다른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스텔스 부의 방식은 내가 하는 소비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사진을 찍어 올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개인적으로 즐기면 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그 물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지 남들이 내가 그걸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봉에 집착하지만 연봉은 내 손을 거쳐 스쳐 지나가는 돈일 뿐입니다. 순자산이야말로 내 손에 진짜로 쥐어져 있는 돈입니다. 1년에 5억 원을 벌어서 5억 원을 다 써버리는 의사의 진짜 재산은 영원입니다. 반면 연봉 8천만 원을 받으면서 6천만 원으로 생활하고 매년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교사는 30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2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자산은 10억 원이 훌쩍 넘지만 이는 최상위 부자들 때문에 심각하게 왜곡된 수치입니다. 중앙값이야말로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쯤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2026년 1월의 데이터를 보면 20대의 순자산 중앙값은 겨우 900만 원 남짓입니다. 30대가 되면 3천만 원 정도로 오르고 40대에는 약 9천만 원,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3억 5천만 원 정도에 도달합니다. 매달 순자산을 확인하고 그 돈이 불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자산을 늘리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게임을 뛰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얼마를 버느냐에 집착할 때 당신은 얼마를 모으느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입출금 통장, 예적금 계좌, 퇴직연금, 투자계좌, 부동산 자산, 자동차 가치 등 모든 자산을 기록하십시오. 그런 다음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잔액 등 모든 부채를 적으십시오. 자산에서 부채를 빼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당신의 진짜 순자산입니다. 이 수치를 매달 업데이트하며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시중에 나온 그 어떤 가계부 앱보다 당신의 경제적 행동을 훨씬 더 확실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제가 부의 신호라고 부르는 것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합리적인 소비 같지만 모아놓고 보면 내 재정 상태를 온 동네에 광고하는 꼴이 되는 자잘한 물건들을 말합니다. 벨트에 대문짝만하게 박힌 명품 로고,
누구나 아는 명품 핸드백,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빛을 반사하는 고급 시계, 식당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진 엠블럼이 선명한 고급 외제차 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각각 하나의 신호기가 되어 막대한 청구서들을 끌어들입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겉보기 재산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기대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부유해 보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밥값을 내고 더 비싼 선물을 사며 더 많은 기부금을 내고 더 큰 호의를 베풀기를 기대합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친구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기 십상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친척은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 비용을 대야 한다는 암묵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잘 살아 보이는 직장 동료는 당연히 함께 나눠내야 할 비용을 혼자 떠안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구두쇠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생겨나는 수천 가지의 무의미한 사회적 의무로 돈을 질질 흘리는 대신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에 쓰기 위해 자원을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자들은 이런 숨겨진 비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의 신호를 철저히 피합니다. 반면 돈이 훨씬 적은 사람들은 그 지위를 빌리고 싶어서 이런 신호들을 사들이다가 결국 비용을 2번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은 그 물건을 살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치를 감당할 때 말입니다. 7번째 방법은 돈이 눈에 보이기 전에 자동으로 저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가계부를 짜는 것의 문제점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매번 굳은 결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직장과 가족, 그리고 일상에 대한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리고 난 긴 하루의 끝에 돈에 관해 또 다른 힘든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투자는 이 선택의 과정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퇴직연금은 월급이 통장에 꽂히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가도록 설정하십시오. 월급날이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개인연금이나 주식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만드십시오. 비상금 통장 역시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가도록 설정하십시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면 당신의 부를 쌓아줄 돈이 애초에 당신의 입출금 통장에 들어올 일 자체가 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은 쓸 수도 없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를 사전 약속 장치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 없이 스스로를 긍정적인 행동에 강제로 묶어두는 메커니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축을 자동화한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결심해서 저축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동화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의 부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돈에 대해 아예 신경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계좌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애초에 쓸 수 있는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달 저축으로 돈이 빠져나가도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돈은 그저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쌓여갈 뿐입니다. 8번째 방법은 경제적인 선택을 할 때 구차해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합니다. 이는 무언가를 살 때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쪼들리면 사람들은 곁에서 보기에도 궁색해 보이는 절박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임 초대를 거절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고르며 주저합니다. 평소 같으면 시원하게 냈을 돈도 굳이 더치페이를 하자고 요구합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걸 다 티를 내면서 더 싼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지갑 사정이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석 달에서 6달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은 단지 실직이나 예기치 않은 지출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돈에 쪼들리는 티를 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줍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도 밥값을 나눠내거나 한턱 쏠 수 있습니다. 돈에 쫓겨서가 아니라 오직 내 취향에 따라 좋고 싫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들어온 첫 번째 일자리를 덥석 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돈에 쪼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팍팍한 경제 사정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추천하는 목표액은 소득이 아니라 필수 생활비의 3에서 6개월치입니다. 주거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 최소한의 대출 상환액 등 매달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돈을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에 최소 3을 곱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목표 금액입니다. 자동이체를 통해 조금씩 모으고 한 번 목표액이 채워지면 진짜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9번째 방법은 투자를 아주 지루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텔스 부는 단타 매매나 가상화폐 투기 혹은 옵션 도박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 삼기 좋은 흥미진진한 무용담, 드라마틱한 성공,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폭망 스토리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볼 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실행해온 단순하고 지루한 투자 전략보다 수익률도 훨씬 떨어집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는 지난 100년 동안 연평균 약 10.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5년의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열흘을 놓쳤다면 당신의 수익률은 약 3%로 곤두박질칩니다. 가장 좋았던 3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최고의 날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끊임없이 사고 파는 적극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때조차 계속해서 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0.1%도 안 되는 저렴한 우량 인덱스 펀드들로 구성된 지루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드라마나 영웅담 없이, 그리고 당신이 얼마를 가졌는지 아무도 모르게 불을 쌓아줍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주식 정보 따위는 없습니다. 떠벌릴 만한 엄청난 단타 성공담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음번 대박날 주식을 쫓아다니며 왜 자신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한탄할 때 당신은 그저 복리로 조용히 불어나는 든든한 계좌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10번째 방법은 돈이 많이 드는 인맥의 진짜 비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소득 수준보다 내 주변의 사회적 환경이 내 씀씀이를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밥 한 끼에 7, 8만 원씩 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평생 수억 원의 돈이 깨질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뿐만 아니라 그 무리에 맞추다 보니 자연스레 높아져 버린 생활 수준, 그리고 혼자였다면 절대 쓰지 않았을 곳에 돈을 쓰느라 날려버린 투자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아끼는 친구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그리고 어떤 소비 문화를 따를지 의도적으로 선을 그으라는 뜻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지갑 두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맞춰줍니다. 조금 더 저렴한 식당에서 기꺼이 만나줍니다. 비용이 부담되는 비싼 여행에서 당신이 빠진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해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갑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분수에 넘치는 돈을 써야만 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엄청난 구독료를 내야 하는 멤버십 서비스일 뿐입니다. 11번째 방법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절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텔스 부를 이루려면 정보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수입을 물어보면 부드럽게 말을 돌리십시오. 밀린 청구서를 낼 정도는 되지만 일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다 라는 식의 대답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 진짜 자산 규모는 꽁꽁 숨긴 채 대화를 마무리 짓기 아주 좋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연봉 이야기를 할 때 그저 맞장구만 치고 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친척들이 나의 투자 상태나 순자산 혹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 캐물을 때도 그저 얼버무리거나 대화 주제를 아예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십시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정적 프라이버시 역시 다른 형태의 사생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지갑 사정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당신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기대치는 한없이 부풀어 오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쪼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 대한 존중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에게는 불리합니다. 성공적으로 스텔스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장막을 칩니다. 음흉해지거나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돈과 관련된 정보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즉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12번째 방법은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인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출은 현대인들이 파산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질환은 직접적인 병원비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소득 창출 능력 감소를 통해 당신의 부를 갉아먹습니다. 60대와 70대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 불려온 투자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병원비를 대기 위해 그 돈을 모조리 헐었어야만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건강이 나빠져서 67세가 아니라 60세에 은퇴해야 한다면 당신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투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7년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노후 생활비를 써야 할 기간을 7년이나 앞당기게 됩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인 타격은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돈 계산을 넘어서 건강은 내가 모은 부를 실제로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몸이 아파서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취미를 즐길 수도 없으며 내 돈이 줄 수 있는 경험들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주식 계좌에 찍힌 막대한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운동, 영양,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는 당신의 재정 전략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시성 소비와는 달리 건강에 대한 투자는 남들의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6시에 헬스장에 간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녁 식사로 신선한 채소를 챙겨 먹는다는 것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은 당신의 통장 잔고와 당신의 삶의 질 양쪽 모두에서 조용히 복리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13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조용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려한 소비재 브랜드를 런칭한 사업가는 공인이 됩니다. 그들의 재산은 언론 기사에서 추정되고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추적당합니다. 반면 겉보기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 대상 서비스, 회사를 차리거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용 부동산을 구축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체에 조용한 지분 투자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돈의 출처나 규모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부를 축적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른바 은밀한 부자들의 프로필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화려한 투자은행이나 잘나가는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음료 유통업체, 대형마트, 치과병원, 법률사무소 같은 평범하고 실용적인 지역, 중소기업들의 소유주들이었습니다.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며 대중의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 곳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전체 노동자의 20%도 안 되지만 백만장자 중에서는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수백억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치솟아 60%에 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업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지역적이고 실용적이며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째 방법은 스텔스 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은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척들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호구 한번 잡아보려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나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얄팍한 인간관계의 표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 배 아파하는 직장 동료들의 질투도 받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차를 살 능력이 되는데 왜 아직도 낡은 차를 몰고 다니냐며 수근거리는 친구들의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남들이 기대할 때 억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진짜로 관대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궁상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소박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돈을 잣는 대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인정 따위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경제적 독립의 모습입니다. 고급 요트와 대저택, 번쩍이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억눌려 내 선택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나만의 방식대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고요하고 강력한 힘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약 2,500만 명의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그중 80%는 자수성가한 1세대 부자들입니다. 즉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백만장자의 평균 연령은 50대 정도입니다. 대부분 중산층 동네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평범한 집에 삽니다. 그들은 토요타와 혼다, 포드 같은 대중적인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섞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부를 모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보기 쇼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2025년 이후 우리는 역사상 전례 없는 부의 과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소비를 과시할수록 더 큰 보상을 안겨줍니다. 인플루언서 문화는 한 세대 전만 해도 미친 짓으로 보였을 엄청난 과소비를
아주 당연한 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기본 원칙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번 것보다 적게 쓰십시오. 그 차액을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연봉도 따라올 수 없는 복리의 마법이 스스로 일하게 놔두십시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들이 다 하는 똑같은 게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세상에 광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만 배에 불려줄 뿐인 껍데기뿐인 이미지를 유지하느라 헛돈을 흘리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자에 돈을 차곡차곡 담으십시오. 저축과 투자를 모두 자동화하십시오. 투자는 철저하게 지루함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다른 사생활을 소중히 지키듯 재정적 프라이버시를 철통같이 지켜내십시오. 10년 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위해 소비쇼를 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빚으로 유지하고 성공한 척하기 위해 진짜 경제적 안정을 갖다 버리고 있을 때 당신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부 위에 조용히 앉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리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